세계 최고라며 자신만만하던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도 이제 한국 아니면 안 된다며 긴급하게 SOS를 요청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 엘레나 바실리예바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러 상패들과 사진들로 가득한 사무실 벽을 바라봐요. 이것들은 제 가장 큰 업적을 떠올리게 해요. 바로 1995년 베어 프로젝트,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첨단 러시아 탱크와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던 때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면서 자주 스스로에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곤 해요. 제 동료들은 저의 군사적 지식과 확고한 의견을 존중해줘요. 그들은 제 군사적인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을 준비하는 동안 모스크바의 겨울 한기가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왔어요. 저는 깔끔한 제복으로 갈아입고 제복에 달린 훈장들이 서로 부딪혀 부드럽게 소리를 내었어요. 이 훈장들은 저의 그동안의 경력들을 말해주죠. 러시아 군사기술에 바친 수십 년의 헌신이요. 국방부 건물에서 마주치는 보안 경비원들은 제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때 존경스럽게 경례를 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잘 알아요. 사실 모두가 알죠. 안녕하세요, 바실리예바 대령님, 그들이 말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갔고 그곳에 저희의 전략센터가 전체 건물 중 한쪽 날개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메인 회의실에 들어서자 진한 커피향이 저를 반겼어요. 동료들은 이미 큰 테이블 주변에 모여 지도와 보고서를 펼치고 있었어요. 엘레나, 딱 좋은 타이밍에 도착했네요.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일해온 나이든 분석가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장비 성능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놓고 제 노트를 꺼냈어요. 이곳이 저의 세계예요. 분석, 전략, 그리고 러시아 군사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곳이죠. 젊은 분석가들에게 왜 우리 무기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지 설명하는 것보다 저를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가장 최근의 현장 보고서는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라고. 저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장갑 기술은 여전히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젊은 분석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어요. 그중 한 명인 이반이 망설이며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저는 한국이 폴란드와 노르웨이에 탱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어요. 그들은 한국의 K2 탱크가 인상적인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짜증을 느꼈어요. 그 한국인들은 단순히 베어 프로젝트 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에서 몇 가지 외관적인 특징만 바꿨을 뿐 그 이상은 없어요. 방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저의 한국에 대한 이런 평가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1995년 서울에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아요. 저는 그들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회의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큰 창문은 모스크바의 정부 지구를 보여주고 있었고 눈이 건물들 위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1995년의 액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 저는 한국에서 러시아 T-86 탱크 옆에 자랑스럽게 서서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국 장교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더 단순한 날들이었어요.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가 분명했던 날들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날들이요. 제 컴퓨터 화면에 새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미하일 장군으로부터 온 것으로 내일 아침 국제방위계약에 관한 긴급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러시아 군사기술이 왜 여전히 글로벌 표준인지 보여줄 또 다른 기회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어요. 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는 내일의 회의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에 기반해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회의실에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군사규율의 일부니까요. 큰 회의실은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광택나는 나무 테이블 위에 폴더를 정리하는 젊은 보조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평소 앉던 자리를 선택했어요. 오른쪽 테이블 상석에서 세 번째 의자. 회의에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위치였어요. 안녕하세요, 바실리예바 대령님, 보조원이 긴장된 미소로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곧 다른 분석가들과 군 관계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조용한 대화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알아챘어요.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회의 전에는 더 편안한 대화가 오갔었는데 말이에요. 미하일 장군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평소 편안한 얼굴이 왠지 심각해 보였어요. 그는 빨간 표시가 있는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그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의미하는 우리의 코드였어요. 제 배가 긴장으로 조여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미하일이 평소 회의 때마다 했던 인사를 건너뛰며 말했어요. 그는 보조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보조원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벽에 나타났어요. 국제방산시장, 변화하는 역학. 아직까지는 놀랄만한 것이 없었어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가 제 심장을 쪼그라들게 했어요. 한국의 K2 탱크와 K9 자주포, 러시아 무기보다 더 많이 팔려. 화려한 그래프들이 우리의 감소하는 수출량과 비교해 한국 무기 판매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호주. 한때 러시아 장비를 구매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과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미하일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 수출은 지난 5년간 177%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K2 탱크가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뭔가 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국가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장비는 단순히 우리가 1990년대에 그들에게 이전한 기술을 응용한 것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경험과 테스트가 부족해요. 방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오랜 동료인 세르게이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엘레나, 당신의 경험을 존중하지만 데이터는 당신의 말과는 전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요. K2 탱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는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능동 방호 시스템은 우리보다 더 진보되었고 디지털 전장 통합도 우수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세르게이가 저의 의견에 반기를 드는 건가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직접 베어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한국에서 기술 이전을 감독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준 기술보다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건 불가능해요. 미하일이 한숨을 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다음은 우리의 최신 T14 아르마타와 비교한 한국 K2 탱크의 상세한 기술 사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탱크는 여러 주요 기능면에서 우리의 탱크와 비슷하거나 능가하고 있었어요. 이 정보는 확실합니다. 미하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기술들을 개선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서 있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전문성, 저의 권위, 제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까지 모두 다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세르게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엘레나,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다음 달에 있어요. 아마도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의 장비를 보러 한국에 가길 원하시나요? 때로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게다가 부처에서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원하고 있어요. 이틀 후 저는 공식 임무를 받았어요. 한국의 전시회에 참석하여 한국 군사기술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방을 꾸리면서 이 여행이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기술에는 우리의 기술보다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거의 9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비행 대부분의 시간을 기술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여행이 불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보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그럴싸하게 포장된 평범한 기술들만 있을 뿐일 것이었어요. 제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제 아래로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과 번쩍이는 불빛들의 숲이 보였어요. 1995년에 제가 기억하는 도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전에 왔던 곳과 같은 장소일 리가 없어.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곧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항을 둘러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공항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첨단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며 지나갔어요. 공항의 디지털 화면들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했고 자동화 시스템이 여권과 얼굴을 스캔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실리에바 대령님.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를 맞이한 젊은 한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희 전시회에 러시아의 저명한 군사 분석가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완벽한 러시아어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짙은 색의 창문이 있는 검은 차가 저를 서울 도심의 호텔로 데려갔어요. 운전하는 동안 저는 변화된 도시를 창밖으로 응시했어요. 고속 열차가 전기차들로 가득 찬 거리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들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 기술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서울은 당신의 마지막 방문 이후 꽤 많이 변했어요. 젊은 관계자가 제 놀라움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저는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제 호텔 방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층에 있었어요.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별들로 가득 찬 또 다른 하늘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세르게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져요, 엘레나.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아요. 저는 노트북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닫아버렸어요. 저는 세르게이나 다른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군사기술을 분석하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훈장이 달린 공식 제복을 조심스럽게 입었어요.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거예요. 제가 훈장을 받은 러시아 군사 전문가라는 것을요. 저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검토했어요. 전시센터는 거대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는 더 커 보였어요. 수십 개국의 군 관계자들이 입구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제 출입증을 보여주고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전시장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어요. 주요 전시장이 비행기 경납고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중앙에는 K2 블랙팬서 탱크가 놓여 있었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 군 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세련된 디자인은 1990년대에 우리가 제공한 탱크와는 전혀 달랐어요. 시연을 보시겠어요? 저는 정장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을 보기 위해 돌아섰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엘레나 김 방위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탱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저는 1995년에 러시아 탱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한 베어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무언가에 놀란 듯 번쩍였어요. 아마도 존경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저를 탱크 쪽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엘레나는 완벽한 영어로 K2의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다가오는 미사일을 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동 방호 시스템. 제가 본 어떤 것보다 가볍고 강한 고급 복합 장갑. 각 탱크를 드론 및 위성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결함을 찾기 위해 기술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각각의 질문에 자신감과 상세함으로 답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자동장전 시스템은 제가 지적했어요. 우리가 제공한 러시아 설계를 기반으로 했을 텐데요.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러시아 시스템은 특정 지형 조건에서 신뢰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어요. 저는 짜증과 놀라움이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감히 어떻게 그녀가 러시아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적한 신뢰성 문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전시품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K9 자주포, 드론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 부품들. 각각의 시연과 함께 제 확신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은 러시아 설계의 복사본이나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많은 것들이 처음부터 개발된 독창적인 개념을 가진 군사 장비였어요. 당신의 영어는 훌륭하네요. 엘레나가 통신 시스템 전시를 안내하는 동안 제가 언급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베어 프로젝트 동안 통역을 맡으셨었거든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1995년에 베어 프로젝트의 통역가였어요? 어머니 성함이 뭐죠? 마리아 소콜로바예요. 어머니는 베어 프로젝트 동안 만난 한국인 엔지니어와 결혼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저와 함께 일했던 뛰어난 통역사였어요. 그녀가 통찰력을 가진 뛰어난 통역가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통역사일 뿐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녀를 종종 무시했었어요. 그녀의 지성과 질문이 때로는 제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를 짜증나게 했던 여성이었거든요. 그녀는 그 당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와 겸손함에 대해 때때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었어요. 우리 러시아도 한국인의 이러한 자세를 배워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까지 해서 조금 황당했었죠. 당신의 어머니를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엘레나는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당신을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뛰어났지만 때로는 러시아의 우월성에 너무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전시회를 계속 돌아다니는 동안 제 마음은 마리아에 대한 기억과 이 모든 세월 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오늘 본 것과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것을 비교하며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빛났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낯설고 불편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바로 의심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간밤의 꿈속에서는 탱크, 미사일,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이 그녀의 딸인 엘레나의 얼굴로 변하는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어제 시작된 의심이 새로운 하루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호텔방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다시 제복을 입었어요. 다만 오늘은 몇 개의 훈장을 뺐어요. 갑자기 그것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억누르는 것 같았어요. 전시센터는 둘째 날에 더욱 붐볐어요.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그들이 본 것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무기 사양을 보여주는 태블릿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드론 전시회 근처에서 엘레나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그녀는 자동으로 함께 작동하는 작은 감시 드론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작은 기계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날아다니며 인간의 통제 없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AI 시스템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해줘요. 엘레나가 그룹에게 설명했어요. 만약 하나의 드론이 손실되면 다른 드론들은 즉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패턴을 변경합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러시아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지만 한국의 드론들은 더 작고 더 빠르며 우리의 최신 모델보다 더 진보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시연이 끝난 후 엘레나가 저를 발견했어요. 바실리에바 대령님, 저희 한국의 새로운 보병 전투 시스템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전시회의 다른 섹션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우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 군 대표들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제가 엘레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그들을 못 본 척했어요. 보병 전투 시스템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었어요. 군인의 헬멧에는 첨단 센서와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방탄복은 러시아 모델보다 가볍지만 더 강했어요. 소총은 헬멧과 직접 연결되어 총알이 정확히 어디에 맞을지 보여주었어요. 이게 진짜일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건 그냥 시제품이죠. 그렇죠? 실제 생산 중인 게 아니죠? 엘레나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이것들을 실제 작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특수부대는 이미 이것들로 훈련하고 있어요. 그녀의 정보에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군인들은 우리 군대가 수년 동안 따라잡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저는 전시센터의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 식사를 하며 접시 위에 음식을 휘저었어요. 누군가 제 맞은편 의자를 당겼어요. 그건 미하일 보로디치,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의견이 맞지 않았던 또 다른 러시아 분석가였어요. 엘레나 바실리에바, 그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서울에서 당신을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식 임무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뻣뻣하게 대답했어요. 미하일은 전시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인상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예상했던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믿음을 방어하고 싶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가 결코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을까요? 미하일?
우리는 90년대에 그들에게 우리 기술을 줬지만 이것은 제가 전 시장을 향해 손짓했어요. 이것은 저희 러시아의 기술들을 훨씬 넘어서요. 미하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배우고 실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준 군사 기술들을 최종 목적지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기에 저에게 크게 와닿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러시아의 기술적 우월성에 너무나 확신해서 누구도 우리를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때 우리의 군사 기술을 열심히 받아들였던 한국인들이 우리 러시아를 능가할 것이라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저는 엘레나가 그들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명하는 기술 발표에 참석했어요. 그녀는 자신감과 깊은 지식으로 이야기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복잡한 질문에 답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한국의 군사 기술에 감명받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발표 후 네트워킹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군 관계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어울리며 명함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창문 근처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곳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엘레나가 주스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녀는 주스 하나를 저에게 건넸어요. 어머니가 당신과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놀라며 주스를 받았어요. 어떤 말을 하셨나요? 어머니는 당신이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러시아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이 러시아인들이 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제안을 결코 듣지 않았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당혹감에 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달랐어요. 더 자신감이 넘쳤죠. 그리고 지금은요? 엘레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전시회를 둘러봤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 군사기술들을요. 이젠 이전과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겼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질문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모스크바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한 세르게이를 만났어요. 우리는 네온 불빛과 젊은이들로 가득 찬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질문은 저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세르게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한국의 군사기술들은 단순히 우리 러시아 기술을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많은 면에서 그들은 이미 우리를 능가했어요.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끔찍하면서도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30년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르게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우월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본 것에서 새롭게 배울 것인가?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빠르고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불편하지만 필요한 느낌, 제가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모스크바에 보낼 보고서를 위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러시아를 떠날 때 쓰려고 예상했던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본 것에 대한 정직한 평가였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쓴 가장 어려운 보고서였지만 또한 어떻게든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느끼며 일어났어요.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어젯밤 대부분을 모스크바에 보낼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보냈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쓰려고 계획했던 보고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본 것에 대해 정직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군사기술은 제가 예상하거나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발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제복과 훈장은 여행 가방에 넣어두고 대신 사복을 입었어요.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 도시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 아이디어를 따라한 곳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든 곳이라고요. 전시회 폐막식에서 많은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였어요. 저는 메인 무대 근처에서 엘레나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떠나기 전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엘레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바실리에바 대령님? 제가 한국의 방위 기술들의 진짜 모습들을 보지 않으려 했을 때에도 저에게 진실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께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또 통역사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엘레나는 잠시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고집이 세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매우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직도 그러세요? 어머니는 여기 서울에 살고 계세요? 아마도 다음에 방문하시면 어머니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마리아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러고 싶네요. 떠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엘레나, 당신의 부처에서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교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전처럼 러시아가 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동등한 관계로서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 같아요. 저희 상관들에게 언급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서류 가방 안에는 서울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모스크바의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마도 화나게 할 문서였어요. 저는 제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긴장되었어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수십 년 동안 무언가를 그렇게 강하게 믿은 후에는요. 하지만 저는 또한 이상한 자유감을 느꼈어요.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러시아의 우월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 어깨에서 내려왔어요.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도시의 친숙한 광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눈 덮인 거리들, 역사적인 건물들, 멀리 보이는 크렘린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제 사무실에 세르게이가 방문했어요. 그는 제가 이전에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 저널과 보고서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드디어 위대한 엘레나 바실리에바가 새로운 지혜와 함께 돌아왔군요. 그가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저는 올려다보며 그와 눈을 마주쳤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세르게이. 우리는 그것과 함께 변화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쪽을 추천하나요?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저는 엘레나와 그녀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외부의 새로운 것들에 적응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배우고 협력해야 하죠. 그날 오후 저는 러시아와 한국 방위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강점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요. 분명히 러시아와 한국 양쪽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저는 모스크바에 내리는 눈송이들을 지켜봤어요. 저의 그동안의 확신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대체되었어요.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과 함께 저의 미래, 일,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희망이 찾아왔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여정은 대양이나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 장벽을 가로지르는 것이었어요. 서울로의 여행은 제 진정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래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여정이요. 그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 전화기를 들고 한국으로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벽이 아닌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